음,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들여다볼 자료는요. 앱 개발자는 과연 근로자인가 아니면 수급인인가? 이 질문을 던지는 한 법적 분쟁 사례입니다. 네, 이 IT 프로젝트를 둘러싸고 개발자하고 회사 사이에 벌어진 일인데요. 뭐랄까, 요즘 이런 형태의 협업이나 계약, 이게 워낙 많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마 많은 분들이 좀 흥미롭게 보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 보내주신 자료가 특정 앱 개발 프로젝트에서 발생한 분쟁의 어떤 시작부터 지금 현재 진행 상황, 그리고 양측의 그 팽팽한 주장들, 또 핵심적인 법적 쟁점까지 아주 구체적으로 다루고 있거든요. 네네. 이게 단순히 그냥 남의 얘기가 아니라 뭐랄까 프로젝트 기반으로 일하시거나 아니면 프리랜서로 활동하시는 분들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은 고민해봤을 법한 그런 문제를 딱 정면으로 보여주는 사례죠. 맞아요. 그 계약서에 도장 찍었다고 해서 모든 관계가 딱 명확하게 정리되는 건 아니니까요, 사실. 그렇죠. 그래서 오늘 저희의 목표는 이 사건의 어떤 표면적인 사실관계를 넘어서 그 이면에 숨겨진 진짜 쟁점, 그러니까 앱 개발자하고 회사 사이의 법적 관계를 이걸 어떻게 봐야 하는가, 그 본질을 한번 파헤쳐보는 겁니다. 네. 왜 이 문제가 중요하고 또 우리가 여기서 어떤 점을 좀 주목해야 할지 같이 한번 깊이 들어가 보시죠. 자, 그럼 사건의 별담부터 한번 따라가 볼까요? 자료를 보면 이게 2021년 10월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네, 꽤 됐죠. 네, 한 앱 개발자, 이 소송에서는 이제 원고가 되는데요. 이 개발자가 피고인 회사와 앱 개발 프로젝트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모든 일이 시작됩니다. 처음에는 아마 구두로 한 3개월 정도 개발을 해서 약 1억 1천만 원 정도 받는 그런 용역 계약 형태, 이걸 논의했던 것 같아요. 아, 처음엔 구두로요. 네. 그런데 이 초기 단계부터 프로젝트의 뭐 정확한 범위라든지 개발 요건 같은 좀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양측의 생각이 좀 달랐던 걸로 보입니다. 아무래도 계약이 명확하지 않으면 나중에 문제가 생기기 쉽죠. 그러게요. 아니나 다를까 결국 개발을 시작한 지 한 8개월 정도 지났을 때, 그러니까 2022년 5월경인데요. 이때 상황이 좀 안 좋게 흘러갑니다. 네, 개발팀은 해체되고 이 개발자는 회사를 나오게 되죠. 근데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개발자는 아니 8개월 동안 일했는데 약속된 보수를 제대로 받지 못했다 이렇게 주장하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정말 좀 눈여겨볼 대목이 바로 그 정식 계약서가 언제 작성되었냐는 점이에요. 아, 계약서요? 네. 자료에 따르면 개발 시작하고 나서 8개월이나 지나고 이미 양측 간에 뭔가 갈등의 조짐이 보이던 2022년 5월, 이때가 되어서야 1억 4천만 원의 인센티브를 더하는 조건으로 그 개발자, 디자이너 포함해서 4명으로 구성된 팀하고 회사 간에 공식 계약서가 작성되었다는 겁니다. 잠깐만요. 그러니까 일이 상당히 진행되고 심지어 문제가 좀 생긴 후에야 계약서를 썼다는 건가요? 네, 그렇죠. 보통은 일을 시작하기 전에 조건을 명확히 하는 계약서를 쓰는 게 순서 아닌가요? 이건 좀 이상한데요? 그쵸. 일반적인 상식과는 좀 많이 다른 순서죠. 왜 이렇게 뒤늦게 계약서를 작성했는지 또 그 과정에서 어떤 논의가 오갔는지는 뭐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만 네. 이런 어떤 비정상적인 계약 과정 자체가 이미 좀 잠재적인 갈등 요소를 안고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이 계약서에는 분명히 도급 계약,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외주 영역 계약이라고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계약서에 도급이라고 딱 써 있다고 해서 무조건 도급 계약으로 끝나는 건 아니라는 말씀이시죠. 바로 그 점이 이 사건의 진짜 핵심입니다. 계약서의 명칭이나 형식 자체보다 훨씬 중요한 것은 실제로 이 개발자가 어떻게 일을 했는지, 회사와의 관계가 실질적으로 어떠했는지, 바로 이 실질입니다. 실질이요. 네, 법원은 계약서 문구보다는 그 실질을 더 중요하게 보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건은 결국 근로자냐 아니면 수급인이냐 하는 아주 근본적인 질문으로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근로자하고 수급인, 이들을 구분하는 게 왜 그렇게 중요한 건가요? 그냥 뭐 일하고 돈 받는 건 마찬가지 아닌가 싶은데요. 법적으로는 이게 정말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받게 되면요, 우리가 흔히 아는 그 노동법의 보호를 받게 됩니다. 아, 노동법 보. 네, 예를 들어서 임금이 밀렸을 때 노동청에 신고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고요. 또 법정 요건을 충족하면 퇴직금을 받을 권리가 생기고 4대 보험 적용 대상도 되죠. 그러니까 법의 테두리 안에서 상대적으로 훨씬 두터운 보호를 받게 되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럼 반대로 수급인은 어떤가요? 수급인은 민법상 도급계약의 당사자인데요. 쉽게 말하면 그냥 독립적인 사업자,
나 프리랜서 같은 위치라고 보시면 돼요. 아, 프리랜서. 네, 특정 일의 완성, 예를 들면 앱 개발 완료, 이걸 약속하고 그 대가로 보수를 받는 관계죠. 보통 업무를 수행하는 방식이나 과정에서 상당한 자율성을 갖는 것이 특징이고요. 만약에 이 수급인이랑 회사 간에 분쟁이 생기면 이건 노동청이 아니라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해서 해결해야 합니다. 보호 수준이나 분쟁 해결 절차가 완전히 다른 거죠. 아, 그렇군요. 그럼 법에서는 도대체 어떤 기준으로 근로자인지 아니면 그냥 수급인인지를 판단하는 건가요? 뭔가 딱 떨어지는 기준 같은 게 있나요? 가장 핵심적인 기준은 사용 종속 관계가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사용 종속 관계요? 좀 어렵네요. 네, 말이 좀 어렵죠. 쉽게 말하면 회사의 지위나 감독을 받으면서 일했는가? 이걸 따져보는 겁니다. 아하. 법원은 이걸 판단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구체적인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데요. 예를 들면 회사가 업무 내용을 하나하나 정해주고 지시했는지, 정해진 근무 시간이나 장소에 얽매여서 일했는지, 네네. 노트북이나 사무용품 같은 비품, 작업도구 이런 걸 회사가 제공했는지, 또 받는 돈이 단순히 일의 결과물에 대한 대가인지, 아니면 시간 단위나 고정급처럼 노동력 자체에 대한 대가인지, 그 성격, 그리고 또 이 개발자가 경제적으로 이 회사에 얼마나 의존하고 있었는지 이런 것들을 아주 다각도로 살펴봅니다. 아, 어느 하나만 딱 보고 판단하는 게 아니고요. 이런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실질적으로 지휘 감독 아래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다면 근로자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아하, 그렇군요. 그러니까 계약서에는 도급 계약 도장을 쾅 찍었어도 만약에 실제로는 매일 아침 회사에 출근해서 회의하고 회사 컴퓨터로 일하고 상사의 구체적인 지시를 받아서 업무를 수행했다면 이거는 무늬만 도급이지 사실상 근로자 아니냐 이렇게 볼 수도 있다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이 사건의 개발자도 바로 이 실질을 파고드는 거고요. 정확합니다. 개발자 측의 주장은 아주 명확해요. 계약서는 도급이었을지 몰라도 나는 회사 직원들하고 똑같이 일했고 회사의 세세한 지시와 통제를 받았다. 따라서 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고 밀린 임금 등을 당연히 받아야 한다. 바로 이겁니다. 그걸 입증하기 위해서 어떤 증거들을 좀 제시하고 있나요? 뭔가 있어야 할 텐데요. 네, 자료에 따르면요. 그 회사 관계자하고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 내용, 이런 것들을 중요한 증거로 제출한 것으로 보입니다. 아, 카톡 내용. 네. 단순히 앱 만들어주세요 이런 수준의 요구가 아니라 이 기능은 이렇게 바꾸세요 라든지 오늘까지 이 부분 완료해서 보고하세요 같은 아주 구체적인 업무 지시나 진행 상황 체크가 담긴 내용이 있다면 이건 회사가 업무 수행 과정에 상당히 깊숙이 개입했다고 볼 수 있는 강력한 정황 증거가 되죠. 그렇겠네요. 결국 형식이 아닌 실질을 통해서 그 사용 종속 관계를 입증하려는 그런 전략입니다. 이런 주장을 근거로 해서 법적 조치에도 아주 적극적으로 나섰군요. 2022년 12월에는 밀린 임금 등을 달라는 민사소송을 제기했고 동시에 노동청에도 임금 체불 진정을 넣었고요. 네. 소송 중에 가압류 신청도 했다고 나오는데 이 가압류라는 건 구체적으로 어떤 건가요? 좀 생소한데요? 가압류는 일종의 그 보전 조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보존 조치요? 네. 만약 개발자가 민사소송에서 최종적으로 이겼어요. 승소 판결을 받았는데 그 사이에 회사가 재산을 다 처분해버리면 개발자는 판결문을 받아도 실제 돈을 받지 못하는 그런 황당한 상황이 생길 수 있잖아요. 아, 그럴 수 있겠네요. 이런 상황을 막기 위해서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회사가 특정 재산, 예를 들면 은행 예금이나 부동산 같은 걸 함부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법원의 허가를 받아서 임시로 묶어두는 절차입니다. 아하. 그만큼 개발자 입장에서는 받을 돈을 어떻게든 확보하려는 의지가 강했고 또 상황이 좀 절박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조치라고 할 수 있죠. 자료에는 소송 비용 마련하려고 자기 차까지 팔았다는 내용도 있던데 개인적으로도 상당히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 같네요. 안타깝습니다. 네. 자, 그럼 이제 반대편 회사 측의 입장도 들어봐야겠죠? 당연히 개발자 주장과는 정반대일 텐데요. 그렇습니다. 회사, 그러니까 피고 측은 이건 명백한 도급 계약이었다 이렇게 강하게 주장합니다. 개발자는 독립적인 개발팀의 책임자로서 상당한 자율성을 가지고 업무를 수행했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는 근로자가 절대로 아니다 이런 입장입니다. 오히려 개발자에게 문제가 있었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건가요? 네, 정확히 그렇습니다. 회사는 개발자가 계약서에 명시된 기간 안에 약속된 앱 개발을 완료하지 못했고 결과물의 품질도 미흡했다. 즉, 계약상의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은 오히려 개발자 측이다. 라고 반박하고 있어요. 개발자의 근로자성을 전면 부인하면서 계약서에 문구하고 개발자의 계약 불이행, 이걸 핵심 근거로 내세우는 거죠. 개발자가 업무 시간이나 방식 결정에 있어서 자율성이 있었다. 이 점을 아주 강조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독립적인 계약 관계였는데 개발자가 약속을 안 지켜서 회사가 피해를 봤다. 이런 논리네요. 네. 근데 아까 그 개발팀한테 사무실 공간이랑 비품도 제공했다는 이야기가 있었잖아요. 네, 있었죠. 독립적인 사업자한테 왜 사무실을 제공했을까요? 이거 회사 주장이랑 좀 안 맞는 것 같은데요. 바로 그 지점이 회사 측으로서는 좀 설명하기 곤란한 부분이 될 수 있습니다. 그쵸. 네, 독립적인 수급인이라면 보통 자신의 사업장이나 장비를 이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니까요. 물론 회사 측에서는 개발팀의 편의를 봐주기 위한 호의였다거나 프로젝트 특성상 긴밀한 협업이 필요해서 임시로 공간을 제공한 것뿐이다. 이렇게 주장할 수는 있겠지만 네. 법원에서는 이건 역시 사용 종속 관계를 뒷받침하는 하나의 정황으로 고려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회사도 가만히 있지는 않았겠군요. 법적으로 어떻게 대응하고 있습니까? 네, 개발자가 민사소송을 걸어오니까 회사는 방어만 하는데 그치지 않고 맞대응에 나섰습니다. 오히려 개발자의 계약 불이행 때문에 회사가 손해를 입었다면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 이걸 법률용어로 반소라고 하는데요. 이 반소를 제기한 겁니다. 반소요? 그건 또 뭔가요? 반소는 그 원고가 제기한 소송에 대해서 피고가 동일한 소송 절차 내에서 원고를 상대로 역으로 소송을 제기하는 걸 말합니다. 아, 역으로요? 네, 네가 나한테 돈 달라고 소송했지만 사실은 네 잘못 때문에 내가 손해봤으니까 네가 나한테 돈을 줘야 한다. 이런 식으로 맞서는 거죠. 한마디로 수비만 하는 게 아니라 공격으로 전환하는 그런 전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와, 정말 양측의 주장이 한 채 양보도 없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네요. 네, 아주 치열하죠. 결국 법정에서 시시비비를 가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군요. 현재 재판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네, 현재 이 사건은 크게 보면 두 갈래로 법적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하나는 개발자가 제기한 임금 청구 민사소송이고요. 다른 하나는 개발자가 회사를 임금 체불 등으로 고소한 형사사건입니다. 민사소송은 어떻게 되어가고 있나요? 2022년 12월에 시작된 민사소송은 아직 1심이 진행 중입니다. 소송 초기에 법원에서 양측의 합의를 유도하는 조정 절차를 진행했는데요. 입장 차이가 너무 커서 결국 조정은 결렬되고 정식 재판으로 넘어갔습니다. 아, 조정은 안 됐군요. 네, 자료에 따르면 피고인 회사 측이 법원에 내야 할 서류, 그 답변서 같은 걸 기한보다 좀 늦게 제출하는 등 절차적으로도 다소 지연되는 모습이 있었던 것 같고요. 네. 만약에 1심 결과에 불복해서 항소하고 또 대법원 상고까지 이어진다면 최종 결론이 나오기까지는 2025년 이후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시간이 정말 오래 걸릴 수 있겠네요. 그런데 민사 말고 형사사건도 있다고 하셨는데 이건 또 별개의 문제인가요? 네, 별개입니다. 민사소송은 개발자가 못 받은 내 돈 달라는 것이고 형사고소는 법을 어겼으니 처벌해달라는 겁니다. 아하. 개발자는 회사가 자신을 근로자로 대우하지 않고 임금을 제때 주지 않은 것, 이게 근로기준법 위반, 즉 임금체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회사 대표를 형사 고소했습니다.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이게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거든요. 아, 그렇군요. 형사고소는 개발자가 근로자라는 전제하에 가능한 거군요. 그렇죠. 그럼 그 형사사건 결과는 어떻게 나왔나요? 이게 상당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여기서 아주 주목할 만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형사사건 1심 법원이 최근 회사 대표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벌금형 선고? 그건 그럼 법원이 개발자의 근로자성을 어느 정도 인정했다는 신호로 볼 수 있는 건가요? 네, 상당히 그렇게 해석될 여지가 높습니다. 그 형사 판결 이유를 보면요. 법원은 몇 가지 구체적인 근거를 들면서 회사가 개발자에 대해서 실질적인 지휘 감독권을 행사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근거들이죠? 첫째는 회사가 단순히 결과물만 요구한 게 아니라 업무 내용과 수행 방식을 구체적으로 지정하고 지시했다는 점. 둘째는 계약서에 개발자가 불성실하게 업무하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내용이 있는데 이게 보통 고용관계에서 사용자가 갖는 징계권과 유사하다는 점. 아...
셋째는 개발자가 팀원들을 관리 감독한 것도 결국 회사의 지휘 아래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점. 넷째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회사가 사무실 공간과 필요한 비품 등을 제공했다는 점. 네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외에도 회사가 개발자의 어떤 노무 제공 과정에 개입하고 업무 수행을 지휘했다고 볼 만한 여러 정황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비록 계약 형식은 도급이었지만 실질적으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이렇게 본 것입니다. 이야, 이거 정말 중요한 판결인데요. 형사사건에서 근로자성을 인정했다면 지금 진행 중인 민사소송에도 당연히 영향을 미치겠네요. 그렇죠. 영향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물론 형사재판하고 민사재판은 별개이긴 합니다만 형사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관계나 법률적인 판단은 민사재판에서도 매우 유력한 증거로 작용하거든요. 민사재판 판사 입장에서 보면 이미 다른 재판부, 즉 형사재판부가 내린 근로자성 인정 판단을 특별한 사정 변경 없이 뒤집기는 상당히 부담스러울 수 있죠. 어떻게 보면 이번 형사 판결은 앞으로 진행될 민사소송의 일종의 예고편 같은 그런 성격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럼 이제 개발자에게 상당히 유리해진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군요. 네, 유리한 고지를 점한 것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게임이 끝난 것은 아니에요. 이것은 어디까지나 형사사건의 1심 판단이고요. 회사 측은 당연히 이 판결에 불복해서 항소한 상태입니다. 아, 항소했군요. 네, 항소심에서 또 결과가 뒤집힐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죠. 따라서 민사소송과 형사소송의 최종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앞으로 계속해서 좀 지켜봐야 할 상황입니다. 정말 한편의 드라마 같네요. 오늘 저희가 살펴본 자료는 앱 개발 프로젝트를 둘러싼 근로자성 인정 여부라는 아주 현실적이면서도 또 복잡한 그런 분쟁이었습니다. 네, 계약서라는 형식과 실제 일하는 방식이라는 실질 사이의 그 괴리, 그리고 그 사이에서 발생하는 법적 다툼의 어려움을 아주 생생하게 보여주는 사례였네요. 맞습니다. 개발자 측은 나는 이름만 프리랜서였지 실제로는 직원처럼 일했다면서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호소하고 있고요. 회사 측은 분명히 독립적인 파트너로 계약했고 오히려 약속을 어긴 건 개발자다라면서 계약의 어떤 엄격한 이행과 책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네. 양측의 입장이 너무도 달라서 어느 한쪽이 전적으로 옳다고 말하기 어려운 그런 회색지대에 있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이런 종류의 갈등, 앞으로 더 많아질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네,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봅니다. IT 기술의 발전은 프로젝트 기반 업무, 플랫폼 노동, 긱워크 같은 아주 새로운 형태의 일자리를 계속 만들어내고 있잖아요. 그렇죠. 문제는 우리의 그 노동법 체계가 이런 변화의 속도를 제대로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지금의 근로기준법은 사실 전통적인 공장 노동자나 사무직 근로자를 모델로 만들어진 측면이 좀 강하거든요. 그렇군요. 새로운 시대에 일하는 사람들을 기존의 법으로 규정하고 보호하는 데는 좀 한계가 있다는 말씀이시군요. 네. 어떻게 보면 그 계약의 자유라는 가치와 또 노동하는 사람을 보호해야 한다는 사회적 가치가 충돌하는 지점이기도 하고요. 정확히 보셨습니다. 어디까지를 개인 간의 자유로운 계약 관계로 존중해야 하고 또 어디부터를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노동 관계로 보아야 할 것인가 이 질문에 대한 어떤 사회적 합의와 법 제도적 정비가 좀 시급한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 사건의 최종 판결이 어떻게 나오던 간에 우리 사회에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만은 분명해 보입니다. 네, 오늘 이 사례를 통해 한 번쯤 던져볼 질문은 바로 이것 아닐까요? 기술의 발전과 함께 일하는 방식은 이렇게 빠르게 변하고 있는데 과연 일하는 사람의 권리와 책임을 정의하고 보호하는 우리의 법과 제도는 이 변화의 속도를 제대로 따라잡고 있을까요? 아니면 어쩌면 우리는 완전히 새로운 기존과 접근법을 고민해야 하는 시점에 와 있는 것은 아닐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다음 시간에 또 흥미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